시청자분들의 재개발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꿀팁 효자손. 자리가 긁어드립니다. 부동산 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입니다. 붓붓. 네, 안녕하세요. GS건설에서 한우물 맡았습니다. 네, 17년 동안 재개발 외길 인생 김태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부동산 마스다. 오늘은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사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거, 뭐 이런 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재건축은 원래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근데 집을 헐고 새로 지을 때 우리 같이 지어보자.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지어보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건축의 의미고요. 재개발은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너무 길도 좁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살기가 안 좋아. 근데 공원이 부족하고 길이 없는데 길을 내려고 하면 그냥 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이런 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 나라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마침 하려고 보니까 그 동네에 집들도 낡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헐고 새로 지으시면서 그런 기반시설도 갖춰서 동네를 잘 정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재개발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재건축,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재개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심플한 정리인데요. 최근 재개발 인기가 정말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재개발 사업이 이제 좀 활성화되는 이유 자체는 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규제가 워낙에 강화됐습니다.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뭐 초과이익 환수금이 뭐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재건축을 누르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이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그동안 장기화돼 있던 재개발 사업 중에서 정말 양호한 사업장들이 요새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인허가가 추진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재개발들이 요즘 좀 인기가 있나요? 재개발들이 인기가 있죠. 뜨겁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 사회에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이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울시에서 2004년에 서울시 기본계획, 재개발 부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1차, 2차, 3차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 시절에 사실 재개발의 첫 발을 띈 곳들이 많았는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좀 멈춰섰던 단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상승장에서 과거에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완성이 됐었던 이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들이 사실 강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줬거든요. 그죠? 강북의 유타운들이 네. 지금 위상이 좀 달라졌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장점이 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분도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자기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고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은 이제 몇몇 % 낼 수 있는. 그러면 돈이 굉장히 유일한- 조금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부동산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토지만 사는 거 그것도 물론 조금 들어가지만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무허가 주택들인데도 분양권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네. 가격이 싸죠. 저도- 그런 것들 몇 천만 원만 들어가도 맞아요. 사실 살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재개발 투자한 것 중에서 그 무허가 건물, 네. 이제 뚜껑이라고 부르죠. 네. 하나 있어요. 네. 초기 투자금이 정말 조금 들어가요. 대신 이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죠. 잘 알아보셔야 맞아요.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 그러면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 과정,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긴 이야기인데 최대한 그죠? 축약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재개발 사업은 일단 사업을 여기를 재개발해도 된다, 안 된다를 정하는 기본 계획이란 걸 시에서 먼저 수립을 합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나서 충분히 집이 낡았는지, 충분히 동네가 열악한지를 따지는 그 기준을 충족하면 어떻게 재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정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 내용을 올려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정비 구역 지정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 안에는 집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일정 정해진 그 동의율을 갖춰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앞에 세웠던 정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지, 어떻게 정비 사업을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게 사업 시행 인가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뭐 건축 심의를 받는다거나 이 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요.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보통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누가 네. 지어줄지 네,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저 이거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사업 시행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지어줄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를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정했고 누가 지어줄지를 시공사 선정 단계에 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몇 평을 받고 싶어요? 나는 몇 평을 받고 싶어요? 나는 상가를 받고 싶어요. 분양 신청을 다 받으면 네.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당신은 과거에 갖고 있었던 토지가 얼마짜리니까 얼마를 더 내면 몇 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배분들을 하는 관리처분 계획이란 걸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올 수입, 나갈 지출들을 통해서 그 배분을 일단 가상으로 일단 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요. 재개발의 꽃이라고 부르는 관리처분을. 네.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이 이 재개발 사업의 과정입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이 재개발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에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돈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탑 3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재개발 구역 내 여러 주택을 구매하면 안 된다. 재개발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 인내하라. 재개발 사업에는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다. 그 재개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재개발은 아파트와 달리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에. 쫙 이렇게. 그래서 그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안에 집이 많았던 사람도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그 동네 뭐 지주라든가. 그런 분들 거를 잘못 사면, 그러니까 한 구역, 예를 들면 무슨 구역, 무슨 1구역, 무슨 2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역에 여러 개를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지위가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그걸 쪼개서 팔면 그분은 그 전체 양에 따라서 여러 개를 고를 수 있겠지만 그걸 쪼개서 팔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걸 꼭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청산된다.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자, 이제 정말 재개발이 전문이신 법령과 이쪽에 정말 달인이시잖아요. 부동산님,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뭐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10년도 초에 네. 그러니까 거의 사업 이제 올 만큼 왔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목전에 뒀다라고 생각하고 한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조합 설립을 받는데 4년이 더 걸렸고요.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은 사실 2000년대 중반, 2004년에 기본 계획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2005년에 기본 계획이 2005년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던 곳이거든요. 그게 2010년에 가서 거의 조합 설립이 될 줄 알았는데 2013년 가서야 겨우 조합 설립이 됐고요. 2019년 현재 아직 이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간다라고 하면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거고 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위에서 허락받아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허락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제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내겠거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매수했는데 맨날 하게 했지만 이제 시집 보내게 생겼다고 가서 어떻게 보면 두 분처럼 뭐 투자를 잘해갖고 이제 돈 버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좀 듣고 산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재개발 투자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재개발 사업이 기본적으로 노후한 건축물을 새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정말 메리트죠. 새 아파트가 생기니까. 노후한 주택을 네. 장기간 보유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보면 많이 올랐잖아 하지만 사실은 중간 기간에 안 오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도 수반됩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잘 버틸 수 있지만 사실은 재개발 투자자 중에 상당수가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처분하신 사례도 많아요. 유동성이 꼭 이제 여유 자금 이어야겠네요. 너무 무리한 네.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재개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물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조합원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만약에 부동산에서 추천해 주더라도 이거는 그냥 그것만 덜컥 믿고 사지 말고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보고 또 관계관청 가서 물어보고 해서 내가 정말 이 조합원 자격이 있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네. 중요한데 또 한 가지가 이 파리 대책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 한 번 더 팔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딱 관리 처분 받으면 이제 못 팔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재개발 사업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받은 것 이후죠?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한 구역은 투기과열 지구면 관리처분 인가부터 계속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요. 예. 저희가 그 점도 좀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네요. 그럼 재개발은 역시 이 투자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시점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민감하다. 어느 정도 사업이 간 재개발 구역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비구역 지정도 그렇지만 사실 조합 설립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다 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합 설립을 받았다는 얘기는 동의가 그만큼 갖춰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을지만 협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큰 산을 2개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특히 2012년 2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라고 해서 맞아요. 사업이 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동안에 그만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정비구역 지정 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생겼어요. 이 내용에 따라 해제되는 재개발 구역들이 나오고 있고, 이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하고 달라서 해제가 되면 신축 주택이 늘어난다든가 다른 형태로 재개발과는 다른 형태로 동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몰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을 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몰제에 따라 그 추진위가 설립되고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일몰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합 설립되면 사실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아까 그 새 아파트가 되면 돈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떤 분들이 주로 좀 반대를 하나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엔 분명히 이제 세를 받아갖고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월세 받으시는 예,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재개발이 되면 세 수도 줄어들고 만약에 이주하게 되면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간에 봤을 때는 내 삶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이 좀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추진 주체의 어떤 대장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대장이 되고 이 싶은. 지역 맞다, 주민들 맞다. 간의 추진 네. 주체 간의 알력 갈등이 있고, 이게 내가 추진위를 하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대위가 돼서 내가 추진위원장을 했으면 이렇게, 내가 조합장을 했으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성공적으로 잘했을 텐데 네가 해서 못됐다. 이 갈등이 계속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는 그때 가서 이제 보면 네가 잘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가 부담금이 생각보다 더 나온 거다. 서로 약간 정치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네. 조합원 분양가 정상 모임 이런 이름을 많이 달고 있고요. 제가 16년도에 이제 모 조합에 이제 구경 갔어요. 그러니까 현장 가는 걸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현장 이게 구경을 갔는데 그때 이렇게 현수막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조합장을 바꾸려고 그 비대위 쪽에서 이제 저분이 후보자로 나왔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들어보니까 그 비대위 원장이었던 분이 조합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런 내부적인 갈등에 네. 의해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세력 싸움을 하느라 지체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끝으로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요. 중요한 포인트를 콕 집어서 좀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우선은 네. 뭐 본인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본인이 사업성 분석을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모르고서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좋다고 하니까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조합의 수익이 생기고 그게 나한테 얼마 정도 배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성 분석이 항상 동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업성 분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재개발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재개발 하러 가는데 지금 네.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의뢰는 재개발도 투자금이 많이 지금 재개발도 많이 커졌죠.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재개발은 아직도 뭐 2억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하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네.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씩만. 재개발 사업성 분석이요? 네. 사실 저는 일일이 그러니까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클린업 시스템에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하는 툴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뼈대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도 결국은 뭐냐면 얼마 수입이 들어올 거냐, 얼마 지출 나갈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이 얼마의 개발 이익으로 수입과 지출 뺀 그 개발 이익으로 바뀌느냐를 계산을 해서 이 재개발 구역 안에 평균 개발 이익을 구해보면 내가 사는 이 금액이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추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볼 필요는 있다.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도 동감이고요. 잘 모르면 사실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면 돼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거 좋다.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합원들이 들어갈 집에 비해서 뭐 일반 분양한 우리가 파는 게 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은 거죠. 일반 분양분이 좀 많이 나오는. 일반 힌트 분양분이 나왔네. 많고 예. 일반 분양 단가가 비싼데. 그게 제일 그러면 좋은 거죠. 조합원의 이득이 극대화가 되니까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정말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그게 이제 뭐 가장 큰.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네. 지역이면 입지가 좋아야 되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많이 팔 수 있는 지역이면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숫자가 적은 적다. 곳이어야 되고 네. 이 두 개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되게 예.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지금 단계 짚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정을 압축해서 요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금이 재건축에 비해서 덜 들어가는 이 재개발 투자, 그렇지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세 가지를 콕콕콕 집어봤습니다. 강남의 시대는 갔다. 배산 임수의 명당. 조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볼 수가 없죠. 존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왜 이렇게 고기를 베란다에서 이렇게 구워 먹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경쟁사를 비싸고 계신 아니에요. 거 아니, 눈물이 좀 그렁그렁 맺히고 있어요. 갖고 싶다. 끝. 더 말이 필요가 없네요, 진짜.